단순 명료한 삶. 하루는 외갓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오래된 크레파스를 꺼냈다. 야, 이것 봐라. 초등학교 1학년 몇 반이라고 적힌 삐뚤 글씨 옆에는 막내 삼촌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삼촌은 이제 50이 넘었다. 어느 명절에는 친할머니가 서랍에서 뭘 찾다가 누렇게 변한 종이를 꺼냈다. 아빠의 중학교 성적표였다. 이런 가풍 속에 어떻게 나 같은 게 나왔을까? 나는 본래 버리는 사람이다. 미국에 올 때도 살림살이를 죄다 버렸다. 깨질 위험이 있는 식기는 포기하고 무거운 책은 중고로 팔았다. 그래도 이삿짐이 10박스 가까이 되었다. 새 집에서 하나둘 짐을 푸는데 처음 보는 꾸러미가 나왔다. 뭐에 쓰는 물건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종이들이 쏟아졌다. 처음 보는데 혹시 오다가 짐이 바뀌었나? 무엇인지 보려고 커다란 노트를 우선 펼쳤다. 익숙한 글씨로 꼭 특급 전사가 돼야지 라고 적혀 있었다. 황급히 표지를 보니 남편의 병영 일기였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걸 왜 미국까지 들고 왔어? 나머지 종이들은 학창시절의 롤링페이퍼였다. 바다 너머까지 딸려온 남의 과거에 벌써부터 숨이 막혔다. 일기를 들고 달려가 남편에게 외쳤다. 내다 버리자 이거. 그리고 내다 버릴 때까지 괴롭힐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특급 전사를 언제 거듭날 건데? 짝사랑했던 후배는 지금 잘 사니? 얼마나 좋아했으면 군대까지 가 생각이 났니? 수치스러운 과거를 읊어대도 그는 한결같이 버리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창고에 두었지만 나는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았다. 연애할 때 남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다. 남편과 그의 누나가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 다 큰 어른이 되어 친구 집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밑반찬이 잔뜩 들어있고 거실에는 물건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물을 따라준 텀블러가 예뻐서 누구 건지 물었더니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물건이 딱히 이렇다 할 소유주가 없었다. 그냥 거기 있었고 다 같이 쓴단다. 오래도록 혼자 살아왔던 나는 그게 너무 이상했다. 그럼 물건은 누가 관리하지? 무엇을 얼마나 썼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알지? 우리 가족에겐 이사의 역사가 있다. 어릴 적 계속 살았던 동네를 떠난 뒤에도 쉼없이 자주 집을 옮겨 다녔다. 상황이 그랬다. 새 집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삿짐을 싸고 풀면서 엄마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미국에 오기 직전 갔던 여행에서 남편이 작은 기념품을 하나 사줬다. 자랑하고 싶어 엄마에게 보여줬더니 이런 건 뭐하러 샀냐는 답이 돌아왔다. 진짜 집이 생기면 그때 사야지. 엄마의 말이 못내 서운했다. 집도 없는 사람은 예쁜 물건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소리였다. 한참을 다투고 난 뒤 엄마가 이야기했다. 엄마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이사 중에 잃어버려서 속이 상했다고. 엄마는 집 얘기를 자주 했다. 맨 처음 자취방을 꾸릴 때는 진짜 집이 생기면 사라고 안 쓰는 그릇을 내어주었다. 20년은 더 된 서랍장을 갖다주며 좋은 가구는 진짜 살림이 생기면 장만하라고도. 그러면서 진짜 집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으니 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닐 터. 집장만이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어서 내 소유의 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나는 2년마다 이사를 하며 혼자 살아야 했다. 혹은 이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할지 몰랐다. 그러다 미국에 와서 짐을 풀다가 깨달았다. 어느 미술관에서 샀던 예쁜 머그컵이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역시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적게 사고 자주 버리는 것, 그것은 경험에서 온 생활의 지혜이자 엄마에게 물려받은 원칙이며 습관처럼 지키고 있는 신조였다. 좋은 것도 가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의나 하면서도 한편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에게 소유는 사치 같았다. 20살 이후
거의 모든 이사를 혼자 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만큼의 살림살이나 금전적 여유는 없었다. 그렇다고 친구들을 동원해 짐을 나르기도 역부족이었다. 향후 몇 년 안에 돌아올 이삿날이 빤히 떠올랐다. 다시 짐을 싸고 풀고 하느니 차라리 싹 다 버리고 옷가지만 몇 개 끌어안고 살고 싶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기 전부터 나는 반강제적 미니멀리스트였다. 물건을 가지는 게 여러모로 무서웠다. 이사할 때마다 집 평수가 수시로 달라졌다. 기숙사에서 수용 가능했던 물건이 고시텔에서는 침대 자리까지 차지해야만 했다. 이후 더 큰 원룸으로 이사 갔을 때도 평수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짐을 늘릴 수 없었다. 욕심껏 산 옷이나 책들을 옮길 일이 무서웠다. 무엇보다 고된 이사를 마친 그 집 역시도 결국 임시의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겁이 났다. 그렇게 나는 물성이 있는 추억 보관하기를 꺼리는 무소유 인간이 되었다. 마음이 조급했다. 타국에 정착하는 사람의 주거 환경이란 불안정하기가 매한가지다. 나는 여기가 정착지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1년 후 있을 월세 상승률에 따라 이사 여부가 정해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동거인이 가지고 들어온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마구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선물 받은 장식품, 편지 뭉치, 비싼 데스크톱, 수많은 넥타이. 나는 그게 몹시도 무거웠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잦은 이사와 오랜 혼자살이로 나는 집에 대한 복잡한 이슈가 있었다. 우울증을 오래 앓았고 그 때문에 심리상담도 받았다. 어디서 누구와 얘기하든 반드시 나오는 주제는 집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 어디였는지 물었을 때 나는 기억을 9살 무렵까지 되돌려야만 했다. 서울의 자취생들이 고향과 본가가 있는데 반해 나의 부모는 해외에서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족이 한국에 들어오면 나에게도 집이 생길 줄 알았다. 하지만 냄비 하나 찾을 수 없는 집과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동네는 집이라기엔 불편했다. 집이 집다우려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념도 희미해진 상태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되지 않을까? 가족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내 취향으로 살림을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도 기분은 그냥 그랬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남편과 살았을 때도 별반 달라진 느낌이 없었다. 충격적이었다. 나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뿌리를 내린 기분이 들 줄 알았다. 남편은 출국 일정을 앞두고 있는 처지라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소한 내가 기대한 건 전보다 발밑이 튼튼해진 느낌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흔들어 없앨 수 있을까?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해답이 고작 밥이었다니. 미국에 오면서 나는 삼시세끼를 하기 시작했다. 둘 다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요리를 했다. 냉장고를 열면 항상 무언가 있다. 아니, 사실 많다. 당장만 해도 얼린 북어와 조개, 만두, 떡, 두부, 달걀, 배추, 양파, 김치, 고추 무침, 또 친구들이 남기고 온 맥주와 접대형으로 샀던 콜라, 고추장과 된장 등의 기본 양념들이 가득하다. 실온 저장고에도 라면, 인스턴트 카레, 와인, 통조림, 김 같은 식량이 한가득이다. 내 삶 속에 아주 한참 동안 이랬던 적이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없는 재료를 꺼내 밥을 지을 때마다 흡사,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의 기분이었다. 사실 그동안 집은 나에게 잠을 자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 같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진짜 집에 산다. 음식을 순수해 먹는 행위 자체로 하나의 공간이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이다. 다시미할지 따위가 집을 집답게 만들 수 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다. 생각보다 중요했다. 집밥이라는 것은. 어제 먹고 남은 반찬과 내일 요리할 재료를 갖춘 집. 정착이라는 말이 집을 사는 것인지 결혼을 하는 것인지 자립을 하는 것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매년 정초마다 올해는 제발 정착하게 해달라던 염원을 이제는 이룬 것 같다.
나의 삶에 더 이상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진짜 집은 필요하지 않다. 아마 미국에서 앞으로도 수차례는 이사를 할 테고 딸린 고양이들까지 있으니 더 힘들 것이다. 어쩌면 일이 풀리지 않아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밥을 지어 먹는 이곳이 지금 내 집이니까. 이후 나는 어쩌다 얻은 물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췄다. 대신 큰마음 먹고 책장을 샀다. 짱짱한 나무로 조립된 중고 가구였다. 칠은 벗겨졌어도 그 나름대로 좋았다. 당장 살아야겠으니 이케아에서 휘뚜루마뚜루 구입한 가구 말고 가격부터 디자인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 가져온 진짜 가구. 원래 같으면 작년에 쓰던 일기장도 버려야 했지만 이번만은 책장에 굴러다니는 노트를 그냥 두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영일기 보관을 허락하노라 선언했다. 혹해서 산 예쁜 쓰레기들과 각자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 머지않아 우리 집은 서로의 물건이 한데 뒤섞여 연애 때 갔던 남편네 집처럼 변할 것이다. 수십 년 전 썼던 크레파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외갓집처럼,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네처럼 나는 그게 더는 무섭지 않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이사하다 깨진 컵 따위는 괜찮다. 대신 안타까운 채월을 목격한 친구가 귀여운 고래 머그컵을 선물해 주었으니 나라면 절대 사지 않았을 컵을 선물 받는 인생이 재미있다. 시간이 흐르면 살림살이도 변하는 법. 물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김지수 저자의 서로에 관한 것은 우연히만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책이었어요. 이 제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책 내용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도 제목이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니. 당연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다짜고짜 막 마치 신상 조회를 하듯이 이것저것 뭔가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랑 다시 볼지도 잘 모르겠는, 혹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뭐 장기간 볼 거 아니에요. 일을 하게 되면 관두지 않는 이상. 뭔가 그런 타임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는 것처럼, 마치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처럼, 혹은 오늘만 보고 말 사람인데 마치 앞으로 다 알아야 될 것처럼 너무 불편한 질문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걸 뭐 스몰톡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너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호기심이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걸 다 알아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에 진짜 지금 필요한 정보일까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고, 보통은 그냥 자기 인생이랑 비교해보고 싶거나, 그냥 정보가 권력이라는 말처럼 마치 무슨 프로파일 하나를 수집하듯이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뭐 스몰톡을 잘한다 이런 말로는 저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을 많이 한다 뿐이지. 아무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목이 얼마나 끌렸겠어요. 서로에 관한 것은 우연히만 알았으면 좋겠어. 에세이인데 단순 명료한 삶이라는 부분을 읽었거든요. 아마 공감이 많이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떠돌이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이사할 때 미래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숙사, 고시원, 뭐 원룸, 오피스텔, 전전을 많이 했어서 이 챕터가 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효율적이고 삶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동에 대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인 기분도 들거든요. 어차피 떠날 거니까. 이 챕터에 오늘도 루틴 중이라는 챕터도 있는데, 모든 이민자의 마음에는 조금씩 설경구가 산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보니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가 유명하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삐딱하면 그냥 떠나고 싶다. 이 책에도 문장이 있어요.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다.
이 저자분도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또 고양이 항공편 검색해보는 것까지 너무 공감이 가서 또 그러다가 비행기에 10시간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면 또 미안하고 혼자 망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날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루틴이라는 내용인데요. 돌아가야 하면 돌아가자.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할 일을 하자. 이 문장도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위로가 되고 딱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다시 원래 살던 지방으로 돌아갈까? 혹은 뭐 한 동네에 계속 사셨어도 살짝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 떠나고 싶다. 다 때려치고 떠날까? 이러다가 이제 또 루틴으로 삶을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내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오늘 행복하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든 원래 하던 거 꾸준히 계속 하시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걸 좀 잊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할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충족감, 이런 것들로 금세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